베트남 대통령의 충격 발언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설치한 모든 불법 구조물을 즉각 파괴하라는 명령이 새벽 4시 베트남 해양안보 작전실에서 발동되었고 전군의 경보가 울리며 긴급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극단적인 결정을 이끈 배경이 단돈 11만 원짜리 한국의 제안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제시한 해법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국제 안보 질서를 뒤흔드는 전략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 일본, 유럽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우리 일이 아니다라는 무관심 속에서 행동에 나선 국가는 오직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중국의 경고 역시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움직임만이 베트남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단돈 11만 원에서 비롯된 이 파장은 이제 세계적 충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작전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레탄입니다. 베트남 해양보안작전부에서 차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4시에 하노이. 저는 우리 바다 전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대한 전자작전지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이 마치 화재 경보등처럼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죠. 화면에는 수백 개의 붉은 점들이 베트남 해역을 가로질러 이동 중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중국 어선이었습니다. 천천히 세어보니 무려 327척. 마치 해저를 기어다니는 벌레들처럼 우리의 전통 어장을 뒤덮고 있었죠. 그 뒤에는 훨씬 큰 12개의 점이 따라오고 있었는데 중국 해안경비대의 함정들이었습니다. 단순한 어선이 아닌 무장을 갖춘 강력한 선박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대통령님의 음성이 통신 시스템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단호하고 명확한 어조였죠. 중국이 설치한 모든 불법 구조물을 즉시 파괴하라. 작전실에 있던 전 인원이 그 지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명령은 몇 초 만에 전국의 모든 해군 기지와 함정으로 전파됐고 곧 전 세계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있었던 곳은 서민다나오 전통 어장이었습니다. 베트남 어민들이 수백 년 동안 생계를 이어온 바다였죠. 저의 아버지 역시 그 바다에서 평생을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국 어선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 바다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작전부장인 후엔 장군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그리고 근처 컴퓨터 앞에는 레 중령이 앉아 레이더 화면을 지켜보며 실시간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중국 어선이 몇 척입니까? 후엔 장군이 물었습니다. 레 중령이 화면을 응시하다가 답했습니다. 337척입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15년 전 제 아버지 안반 선장께서도 이 바다로 출항하셨고 끝내 돌아오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중국 어선들이 어장을 점령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는 모든 사람의 것이지만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그 믿음을 품고 계셨고 결국 그 신념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베트남 최고의 어부였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고 바다의 구석구석을 마치 자신의 집처럼 잘 알고 계셨죠. 2009년 3월 15일 새벽 4시 어망을 확인하러 나가셨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 어부가 급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이렇게 외쳤죠. 중국 배들이 우리 어장을 점령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분노를 참지 못하셨고 즉시 어선을 몰아 중국 배들 쪽으로 향하셨습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 중 하나가 아버지의 배를 고의로 들이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바다로 떨어졌고 결국 우리는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정확히 같은 상황을 다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제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 어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제게 있었던 겁니다. 저는 베트남 순찰선 6척을 즉시 출동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 순찰선들은 중국의 대형 함정보다 훨씬 작았고 거대한 선박들 사이에서는 마치 장난감 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우리 순찰선들은 확성기를 통해 중국 어선들에게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물대포도 발사했죠. 그러나 중국 어선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계속해서 우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순찰선 중 하나인 HQ-75가 중국 어선 한 척과 충돌했습니다. 충격으로 선체 옆면에 약 3m 크기의 구멍이 생겼고 바닷물이 빠르게 내부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원 15명이 위기에 처했고 곧바로 긴급 구조 요청이 발송됐습니다. 즉시 구조 헬리콥터가 출동했고 해안경비대 함정들도 현장으로 급파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응우옌 중령, 수 얀장교, 이민혜라는 젊은 선원 3명이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바다가 그들을 삼켜버린 것이었습니다. 작전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들리는 건 오직 컴퓨터의 경고음과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는 바다를 지켜야 한다고, 남의 바다인 양 침범하는 이들에게 맞서야 한다고 하셨던 그 말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는 베트남 내 기관에서 걸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말하길 한국 대사관 측에서 온 연락이며 저를 지금 당장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우 긴급한 사안이라며 말이죠. 저는 한국과 베트남이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한국이 베트남을 돕기 위해 군을 파견했던 것도 기억났고요. 이번에도 한국이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지원도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해역을 침범하고 있었고 여전히 우리 어장을 훼손하고 있었죠.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고 실종된 3명의 선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지키지 못해 생계를 잃은 수많은 어민들을 떠올렸습니다. 무언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서 걸려온 이 전화가 우리가 기다리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하노이에 위치한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에 긴장감 속에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크고 단단한 나무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선박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는 이미 한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제가 들어서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정환이라 소개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국방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제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의 잡담도 없었습니다. 곧바로 핵심으로 들어갔죠. 이정환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사진과 함께 자세히 정리된 문서에는 여수함이라는 이름의 한국 해군 함정이 소개돼 있었습니다. 포항급 코르벳함이었고 재원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배수량 1200톤, 76mm 함포가 전면에 장착돼 있었고 하푼 미사일 8기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장거리 탐지를 위한 레이더 시스템과 기본적인 방공 장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함정은 실전에서 성능이 입증된 배입니다. 이정환 씨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동해와 서해에서 수차례 작전에 투입됐고 제2차 연평해전에서도 활약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이 배의 능력을 확실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배 한 척만 있어도 우리 해군 전체 전력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한국이 이런 고성능 함정을 우리에게 제공하려는 걸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베트남이 그 대가로 무엇을 제공하길 원하십니까? 그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11,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미화로 환산하면 110달러 정도, 베트남 어민이 일주일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보다도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다른 조건은 정말 없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함정으로 베트남 바다를 지켜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16개국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한국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도운 것이었죠.
이제 한국이 그 빚을 갚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믿기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국가가 고가의 군함을 다른 나라에 무상 제공하는 일은 전례를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분명 어딘가에 조건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 협약, 군사기지 설치, 무역상의 유리한 조건 등 말이죠. 그러나 이정환 씨는 그런 의혹을 미리 꿰뚫은 듯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군사기지 설치도 원하지 않고 무역이나 정치적 이익을 강요하지도 않을 겁니다. 단지 이 배를 활용해 어민과 바다를 보호해달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다시 여수함의 재원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 배는 속력이 빠르고 장거리 타격이 가능했으며 동시에 여러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 척의 함정이 베트남 해군의 전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이정환 씨는 훈련 지원 계획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선원 훈련도 전면 지원하겠습니다. 베트남 해군 장교 30명이 한국에 와서 3개월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함정 운용법은 물론 모든 기술 문서를 베트남어로 번역해 드릴 거고요. 숙박비, 식비, 체류비 전액은 한국 정부가 부담합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금 아버지와 실종된 3명의 선원을 떠올렸습니다. 중국 어선들 때문에 조업조차 나가지 못하는 수많은 어민들 모습도 스쳐갔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군함을 갖게 된다면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판단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 지도부의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하노이에 위치한 국방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 위로 베트남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고위급 인사들이 회의실에 모여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상석에는 트란 반 두 국방장관이 앉아 있었고 부투안 외무장관, 판반흥 해군참모총장, 렉환 경제자문관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정환 씨가 전한 제안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여수함의 재원과 사진, 상징적인 가격인 1만 1,000원, 선원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 측의 무조건적인 지원 의사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은 부투안 외무장관이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국가가 군함을 사실상 무료로 제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그 질문에 저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과거 자신들이 도움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것뿐입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서류를 살펴보던 판반흥 해군참모총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함정이 우리 해군 전력을 최소 3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해양 주권을 지키는 데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생길 겁니다. 그러나 렉환 경제자문관은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했습니다. 우리가 이 함정을 수령하면 중국이 경제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이정환 씨의 말을 떠올리며 답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에게 어느 편에 서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한 압박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관리들은 수시간 동안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함정의 성능, 훈련 프로그램, 한국 측의 진위까지 수많은 질문이 오갔습니다. 마침내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렸고 참석자 전원이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1만 1,000원은 단순한 가격이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두 나라 우정의 상징입니다. 회의를 마친 후 저는 하노이 외곽에 있는 아버지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묘비는 자그마했지만 그 위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제 베트남도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습니다. 2주 후 저는 타낭 해군 기지에 서 있었습니다. 베트남 해군 역사상 가장 중대한 순간 중 하나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죠. 한국의 군함, 여수함이 공식 인도식을 위해 입항한 것입니다. 항구의 정박한 여수함은 지금껏 제가 본 어떤 베트남 군함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그 위용은 압도적이었고 해상 전력의 의미가 무엇인지 체감하게 해줬습니다. 트란 반 두 국방장관은 훈장을 가득 단 정식 군복 차림이었고 신기현 한국 대사는 검은색 외교관 정장을 입고 그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김동현 한국 해군 준장 역시 이 행사 참석을 위해 특별히 한국에서 방문한 상태였죠.
부두 주변은 베트남 해군 장교들과 정부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행사는 양국의 국가 연주로 시작됐고 바닷바람에 펄럭이는 베트남과 한국의 국기가 나란히 개양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동연 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함정은 한국 해군의 자부심입니다. 김 준장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베트남 바다의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저에게 태극기를 건넸습니다. 제 손에서 그 천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깃발은 실제 전장에서 바람에 휘날렸던 전투기였습니다. 한국 선원들이 제2차 연평해전에서 이 깃발 아래 싸웠고 이제는 그 상징이 베트남에 전달된 것입니다. 여수함을 가까이서 살펴봤습니다. 길이 88m, 배수량 1200톤의 이 함정은 단순히 큰 배가 아니었습니다. 앞 갑판에는 바다 저편까지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76함포가 탑재돼 있었고 그 뒤편에는 하푼 대한미사일 8기를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적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항공기 및 헬리콥터 격추용 근접 방어무기, 자동화된 레이더 시스템, 회전형 레이더 돔, 금속으로 구성된 다양한 전자 안테나들까지 이 함정은 최신 기술이 총집약된 전투 플랫폼이었습니다. 베트남 해군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첨단 기술들이 실현돼 있었죠. 김 준장은 저를 함교로 안내했습니다. 함장은 이곳에서 함정 전체를 지휘하게 됩니다. 각종 해도와 레이더 접촉 화면, 통신 장비와 무기 운용 시스템이 정밀하게 구성돼 있었고 레이더는 수십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 장비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항공기나 함정과 실시간으로 교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선원들이 실전에서 이 함정을 직접 운용했습니다. 김 준장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완전하게 작동됩니다. 이제 베트남 해군도 동일한 무기와 기술을 운용하게 되는 겁니다. 행사가 마무리된 뒤 베트남 해군 장교 30명이 한국으로 출국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수함을 운용할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선발된 것이었죠. 이들은 한국 해군 사관학교에서 3개월 동안 집중 훈련을 받으며 함정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숙달하게 됩니다. 출국 직전 저는 장교들의 출발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응우옌 반득 소령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해군에서 가장 경험 많은 지휘관 중 한 명이었고 레 반 투안 기관장은 해군 내 최고의 엔진 전문가였습니다. 트란 민호아 부사관은 레이더 운영에 있어 누구보다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함정 매뉴얼을 전부 베트남어로 번역해주기로 약속했으며 장교들의 체류 비용은 물론 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민간 가정들이 장교 가족들을 직접 돕겠다는 뜻도 전해왔죠. 지금껏 그 어떤 나라에서도 베트남에게 이토록 진심 어린 지원을 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여수함의 도착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1만 1,000원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고 텔레비전 기자들이 저에게 연이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고성능의 군함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했는지 모두가 궁금해했죠. 국제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CNN은 하노이에 기자를 파견했고 BBC는 한국의 무조건적 지원에 대한 심층 보도를 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사건을 남중국해 정치의 게임 체인저라 표현했고 일본 NHK는 직접 카메라팀을 보내 여수함을 촬영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이 사태를 불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중국 언론은 한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한다고 비판했고 중국 외교관들은 한국 대사관에 공식 항의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들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베트남의 해양 주권 수호를 계속 지지했습니다. 일부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의 경제 보복을 우려했습니다. 중국은 베트남 상품의 주요 수입국이며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베트남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보복에 나선다면 수출 차질이나 관광업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베트남 국민들은 여수함을 환영했습니다. 해안 마을의 어민들은 이 함정이 자신들을 외국 어선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고 기대했고 젊은 세대들은 SNS에 여수함의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장교들이 훈련을 받는 동안 저는 정기적으로 부두를 찾아 남아있는 승조원들을 점검했습니다. 갑판 정리, 엔진 관리, 기본 시스템 조작 등은 이들이 수행하고 있었지만 고급 무기 시스템과 전자장비는 아직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훈련을 마친 장교들이 귀국한 뒤에야 비로소 전체 운용이 가능해질 예정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마침내 장교들이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자신감 있는 표정들이 인상적이었고 응우엔 반득 소령은 훈련 내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한국 측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줬습니다. 주포 운용, 미사일 발사, 레이더 조작까지 전부 배웠습니다. 실전 훈련도 받았고 시뮬레이터도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트남 바다를 지킬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어 한국 교관들이 2주간 베트남에 머물며 승조원들의 숙련도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예비 부품과 추가 매뉴얼도 제공됐고 한국 기술자들이 함정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최종 점검 기간 동안 베트남 선원들이 한국 전문가들과 협력해 레이더로 가상 목표물을 추적하고 주포 장전 훈련을 수행했으며 통신 장비 및 항법 시스템 시험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한국 교관들도 높은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여수함은 이제 진짜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들과 해안경비대 함정은 여전히 우리의 영해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이 함정이 첫 작전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순간이 올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두에 서서 여수함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위에는 베트남 국기와 함께 한국 전투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군복을 입은 선원들이 갑판을 걷고 있었고 이 함정은 더 이상 한국의 것이 아니라 베트남 해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단일만 1,000원이 남중국해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을지 말이죠. 새벽 3시 긴급 경보음이 저를 깨웠습니다. 해군 작전센터에서 걸려온 전화는 다급했고 목소리에는 흥분과 불안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차관님, 큰일입니다. 중국 선박 약 270척이 베트남 영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 최대 규모의 침입입니다. 저는 곧장 차를 몰아 작전센터로 향했습니다. 새벽에 하노이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도시는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웠습니다. 해군 기지에 도착하자 메인 스크린에는 수백 개의 붉은 점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베트남 해역을 마치 붉은 카펫처럼 덮고 있었고 그 뒤로는 해안경비대 함정들이 군사 행렬처럼 질서정연한 대형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응우엔 반득 소령과 여수함 승조원들은 이미 전투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수개월간 훈련에 온 모든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여수함은 연료를 보급받았고 탄약도 완비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오늘 하루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확인된 적 함정은 몇 척입니까? 레이더 조작병에게 물었습니다. 현재까지 270척이 감지됐고 북쪽에서 추가 선박들이 접근 중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여수함의 위치는 거대한 중국 함대 앞에서 작아 보였습니다. 여수함은 중국 함대를 향해 조심스럽게 항진을 시작했습니다. 추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정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응우옌 소령은 수분 간격으로 작전센터의 상황을 보고해왔고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이면에는 팽팽한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작전센터 여수함입니다. 현재 적 대형에 접근 중입니다. 중국 선박들은 대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직 적대적 행위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업 활동처럼 보였지만 중국 어선들은 베트남 해역 전체에 정밀한 패턴으로 배치돼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 하에 이뤄진 해양 침입이었고 해안경비대 함정들은 어선단을 엄호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수함이 가까이 접근하자 중국 측 무선 교신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함정에게 즉시 해당 해역에서 퇴거하라는 경고 방송이 반복됐고 이곳은 중국의 영해라며 베트남 해군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이에 응우옌 소령은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자체 경고 방송을 통해 이곳이 베트남의 주권 해역임을 분명히 밝히고 중국 선박들에게 1시간 이내 퇴거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 교신은 이를 비웃듯 무시했고 오히려 교신 강도를 높여갔습니다. 작전센터는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 휩싸였습니다. 전자지도 위에서 양국 함정이 서로를 마주한 모습은 조그만 실수 하나만으로도 대규모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단 한 명의 오판, 오해된 명령, 과민한 반응 하나가 수백 명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수함이 중국 대영 중심부로 더 접근하자 일부 어선들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곽에 있던 몇몇 선박은 방향을 바꾸며 이동했고 어선 대형의 느슨함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감지한 중국 해안경비대는 즉시 무전을 통해 어선들에게 위치 유지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선박들은 여수함과의 거리를 벌리기 시작했고 한국제 군함과 중국 경비함 사이에 끼이는 상황을 피하려 했습니다. 여수함은 단 한 발의 무기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응우엔 소령 역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정한 속도로 중국 어선 중심부를 향해 전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존재감이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중국 어선의 선장들은 한국 군함의 성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수함이 하푼 미사일로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함선을 격침시킬 수 있으며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타격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군함에 직접 도발할 경우 중국은 베트남뿐 아니라 한국과도 동시에 마주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더 많은 중국 어선들이 천천히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적인 움직임은 없었지만 조업 활동을 축소하며 북쪽으로 물러나는 흐름이 뚜렷하게 감지됐습니다. 해안경비대가 어선단 통제를 시도했지만 개별 선장들의 판단까지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오 무렵 중국 어선단의 절반 이상이 흩어졌고 남아있는 선박들 역시 여수함에서 멀리 떨어진 채 조업을 이어갔습니다. 누구도 베트남 군함에 지나치게 접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응우옌 소령은 함정을 베트남 어장 곳곳으로 순찰시켰습니다. 직접적인 추격이나 위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베트남 해군이 이곳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만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은 딜레마에 놓였습니다. 여수함의 무력을 사용한다면 국제적인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었고 그렇다고 아무 대응 없이 물러나는 것은 체면 손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시작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했고 정치적 부담이 지나치게 컸습니다. 결국 늦은 오후 중국 해양 세력은 조직적인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해안경비대 함정이 어선단을 이끌고 북상했고 그들은 공식적인 발표도 입장도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해역을 떠났습니다. 작전센터에선 빨간 점들이 점차 사라져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수함이 그 단 한 척의 군함이 아무런 물리적 충돌 없이 베트남 역사상 가장 큰 해양 침입을 철수시킨 것입니다. 응우옌 소령은 마지막 무전을 보냈습니다. 작전센터 여수함입니다. 중국 함대가 베트남 영해를 이탈했습니다. 현재 지역은 안정 상태입니다. 임무 완료. 그 순간 제 머릿속엔 15년 전 중국 어선과 충돌한 뒤 끝내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 안반 선장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보호할 무기도 현대적 함정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국가가 너무 약했기에 바다를 지킬 수 없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베트남은 작지만 강한 결단을 통해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우정의 이름으로 건넨 군함 한 척이 남중국해의 힘의 균형을 뒤흔들어 놓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여수함이 항구로 복귀했습니다. 부두에 모인 베트남 선원들과 시민들이 귀환하는 함정을 향해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우리는 역사상 최대의 해양 침입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것입니다. 이 무혈 승리의 소식은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됐고 해양 분쟁에 대한 국제적 시각에도 작지 않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여수함이 만들어낸 평화적 승리의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기적의 함정이 우리 바다를 지킨다는 제목 아래 연일 보도를 쏟아냈고 텔레비전 방송국들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중국 함대가 물러나는 장면을 반복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국제 언론의 관심도 집중됐고 세계 각국 기자들이 베트남 해군 장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하노이를 찾았습니다. CNN은 한국의 무조건적 지원이 남중국해의 힘의 균형을 바꾸고 있다며 특별 보도를 내보냈고 BBC는 단 한 척의 군함이 어떻게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을 뒤바꿨는지를 상세히 다뤘습니다. 로이터는 이 이야기를 세계 각국 언론에 전송했고 일본 NHK는 이를 20년 만에 동남아 최대 해군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반응은
우리의 이웃 국가들로부터 나왔습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의 함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하는 외교 메시지를 보냈고, 인도네시아 해군은 한국 국방 관계자들과의 공식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필리핀은 해상 보안 협력에 관한 사안으로 한국 대사관에 접촉했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역시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곧 동남아시아 전역의 국방 고위 인사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우리 바다도 지켜줄 수 있을까요? 각국은 자국 영해에서 점점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중국의 해양 활동을 우려하고 있었고, 베트남 사례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국방차관은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국 군함으로 성공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한국 정부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총장은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수천 개의 섬을 관리하며 동남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를 순찰할 보다 강력한 함정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의 경험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필리핀 정부 역시 서필리핀해에서의 어업권 분쟁을 언급하며 베트남이 여수함으로 어민들을 보호한 사례가 자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달 후 동남아 6개국의 대표들이 하노이에서 개최된 해상보안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처음 여수함 지원을 논의했던 바로 그 회의실에서 열렸고, 이제 그 공간은 국방장관들, 해군 장교들, 외교관들로 가득 찼습니다. 회의는 제가 여수함이 베트남 해군의 작전 능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참석자들에게는 함정 사진, 베트남 장교들이 무기 시스템을 조작하는 영상, 한국의 훈련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된 자료들이 공유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회의의 핵심 개념인 1만 1,000원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대가 없이 순수한 우정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군사 협력을 의미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통제하거나 이득을 얻기 위한 조건 없이 필요한 나라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방식이었죠.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태국 대표였습니다. 태국은 베트남과 한국이 구축한 원칙에 바탕을 둔 해상 보안 협력 체계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어 인도네시아 해군 무관이 발언했습니다. 저는 동남아시아 해상보안협력기구 창설을 제안합니다. 이 조직은 한국의 무조건적 지원 모델을 철학적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 대표단은 모든 회원국 간 해군 훈련과 기술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고, 말레이시아는 국제수역에서의 합동 순찰 임무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싱가포르는 해군 간의 교류 훈련을 주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의 말미 6개국 모두가 동남아시아 해상보안협력연맹 창설에 동의했습니다. 이 연맹은 한국이 베트남에 제공한 접근 방식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두 가지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바로 정치적 조건 없는 군사 지원과 상호 존중과 평등한 협력이었습니다. 한국은 회의 마지막 세션에 대표단을 파견해 자국이 베트남을 도왔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맹 국가들을 지원할 의향이 있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함정 지원, 훈련 프로그램, 기술 협력, 무조건적인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유엔 본부까지 전달됐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의 무조건적 지원을 21세기 평화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 방식이 어떻게 국가 간 통제 없이도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는지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후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에 문의를 보내왔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분쟁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어업 보호를 위한 협력을 원했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마약 단속 임무를 위한 한국 해군 기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외교 정책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군사 원조가 정치적 조건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제로 했다면 한국의 접근은 그 반대였습니다. 진정한 필요에 응답하고 대가 없이 우정을 제공한 국가로서 한국은 존경받는 새로운 위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어선들은 이제 외국 함정에 간섭 없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었고, 여수함은 여전히 우리 해역을 순찰하며 어민들과 영해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이제 베트남의 경계를 넘어서 아시아 전역, 더 나아가 세계로까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1만 1,000원 정신은 이제 국제사회가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하는 모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수함은 오늘도 베트남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징성과 영향력은 이제 지구상 모든 바다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거의 무상으로 준 이 함정이 전 세계의 작은 나라들에게 희망과 연대를 가능케 한 사례가 된 것입니다. 가장 작고 소박한 마음이 때로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물결이 된다는 것을 여수함은 증명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놀랍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